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2일 맑음. 식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종일 밤새도록 신음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2년 4월 2일 여수의 전라자수영에서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오늘 일기에 보면 이순신께서 많이 아프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몸이 건강해도 큰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었을 텐데 몸이 아프다는 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께서 본인의 일기에다가 본인이 아픈 내용을 여러 번 쓰셨는데 그 일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난중일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순신께서 그 기록한 몸이 불편한 내용들을 한번 몇 곡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병신년 3월 17일 저녁 나절에 나주 판관이 보러 왔기에 술에 취하도록 먹여 보냈다. 이날 밤에 식은땀이 등을 적셔서 옷 두 겹이 다 젖고 이부자리까지 젖었다. 몸이 불편했다. 병신년 3월 21일 초경에 토사광란이 나서 한참 구토를 했는데 자정에 조금 가라앉았다. 앉았다 누웠다 뒤척이며 공연한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한스럽다. 정유년 12월 1일 아침에 경상수사 이부가 진중에 왔다. 나는 복통을 알아 늦게 수사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종일 대책을 논의했다. 네, 이상 그 세 꼭지 정도를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진중에 계시면서 많이 아팠던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순신께서 알았던 그 병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면 위장병, 수면장애, 다한증, 그다음에 총상, 그리고 그 고문을 받았잖아요. 고문을 받으면서 그 다친 어깨, 척추,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을 안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H+ 양지병원 임지선 전문의가 최근에 그 칼럼을 낸 게 있는데요.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 남모를 질병의 고통을 겪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서 그 칼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한산의 주인공 성웅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사실상 조선의 승리로 끝낸 민족의 영웅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난중일기 속 인간 이순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압박감과 경무, 엄청난 스트레스로 크고 작은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었다. 난중일기에는 위장염, 수면장애와 불면증, 다한증, 총상과 고문에 의한 어깨, 척추, 무릎 통증 등을 의심할 만한 다양한 증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 이순신이 남모르게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해 알아본다.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위장염. 영화 한산의 배경인 한산대전을 치를 당시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차례 관직 등용과 박탈이 반복됐고 전란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신경성 위장염이다. 생사기로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저하되며 걱정, 불안은 소화기능을 떨어뜨린다. 난중일기에는 잦은 보통과 토사광란,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위염과 장염이 함께 동반되는 위장염은 바이러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생기는 신경성 위장염 비중도 크다. 속쓰림, 더부룩함, 미식거림, 잦은 트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잦은 설사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궤양이 급성으로 발현되면 토혈 및 혈변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 시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경성 위장염은 재발이 쉬워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잦은 음주까지 한다면 증상은 더 악화된다. 난중일기에 광주 목사가 찾아왔는데 아침 식사 전 술을 마시기 시작해 결국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취했다고 했는데 이를 유추해보면 그의 위장병 증세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경성 위장염은 현대인도 흔히 겪는 대표적 질환이다. 위장 기능은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는데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감으로 자극을 받으면 위장 운동 기능 문제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며 잦은 음주, 폭음은 피해야 한다. 만약 구토, 설사로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수액과 전해질을 투여하고 약물 치료도 받아야 한다. 수면장애,
불면증 등 반복되는 증상은 자율신경 실조증도 의심. 영화에서는 늦은 밤까지 고뇌하거나 악몽에 잠을 설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잠을 자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유린했고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몽진을 떠난 최악의 상황. 나라의 운명을 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니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 이런 환경에서 수면 장애와 불면증이 반복됐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 몸이 내분비계와 심혈관, 호흡기, 소화기 등 신체 전반의 기능 조절과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전시 상황에서는 긴장 속에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활 환경이 지속되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은 수면 장애와 불면증, 신경과민 두통, 구토 등 다양하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과도한 스트레스다. 또한 백의정군 직후 모친의 부고와 전쟁 후반부 아들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그의 병의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잦은 식은땀과 다한증 증상, 건강 이상 신호. 난중일기에 나온 땀과 관련된 내용도 이순신의 건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식은땀과 몸살에 시달렸고 자고 나면 땀으로 이불이 흥건히 젖었다는 내용이다. 흔히 식은땀은 대부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가 겪었을 극도의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등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 기록했던 내용을 감안하면 수면 무호흡증, 갑상선 질환, 불안장애 등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다한증은 필요 이상으로 보통 사람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인데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갑상선 이상, 당뇨, 결핵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2차적 다한증도 많은 편이다. 다한증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르는 약과 주사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땀을 분비하는 부위의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약물이나 주사치료, 수술치료 등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한 상담은 흉부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권한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압도적 승리 뒤에는 남다른 질병의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의 극한적 현실에서 겪었을 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에게 다가온 많은 질병들은 적과 정적들만큼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이다. 네, 이상 내용은 2022년 9월 13일 헬스위크에 게재된 칼럼이고요. 글 쓰시는 분은 H+을지병원 가정의학과 임지선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은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 남모를 고통을 겪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네모의 꿈.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스마트폰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에 눌러빛 팔락이고 네모난 접시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 봐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현덕 씨는 특별히 그렇게 아픈 데는 없는 거죠? 네네. 정말 다행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서 이제 대기하면서 이렇게 대기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세상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하다가 그 갈비뼈가 금이 가가지고 산재 처리가 돼서 집에서 놀면서 이제 돈을 벌어 받았는데 놀면서 돈 받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런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면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는 아픈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 일기 그러니까 이순신께서 아파서 밤새도록 신음했다는 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이순신의 그 어떤 그 개인으로도 이렇게 아팠지만 이순신 부대가 그 전염병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산대첩 끝나고 진영을 그 여수에서 통영으로 옮길 무렵에 전염병에 노출이 돼서 전쟁에서 그 병사들이 죽은 수보다 전염병으로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을 그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이순신이 겪었을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시인의 정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맨 앞부분을 한번 읽을까 합니다. 머리말인데요. 머리말 그 직전에 그니까 우리 이제 책 표지는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활력 조정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표지 넘기고 또 이제 그 넘어가면 제목이 나오고 일러두기가 나오고 차례가 나오는데 그 다음 차례 다음에 사진 하나가 실려 있고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어느 시민의 깃발에 아마 그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책 머리에라고 하는 그 곡지인데요. 이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책 머리에 촛불 이후 빛의 시간 2002년 월드컵 응원전에 레즈 붉은 악마가 등장하고 미선 효순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 시위가 시작된 이후
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계기로 폭발한 2008년의 반이명박 촛불 시위,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2014년 촛불 시위, 그로부터 발전한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봉기 등에 참여하여 다중 주체성의 움직임의 양상과 특이성을 기록하고 분석해 왔다. 제국의 성향 촛불의 시간 2002년, 미네르바의 촛불 2009년, 절대민주주의 2017년은 각 시기별 촛불 집회에 대한 현장 참여 관찰의 기록이자 주체성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분석이다. 2020년 초에 동시 출간한 증언 혐오와 까판의 문법도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작업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 봉기 이후 그것의 2차 파도로 일어난 미투와 페미니즘 투쟁에 대한 참여적 기록이자 분석이기 때문이다. 참여 관찰이라고 썼지만 나는 내가 왜 20, 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러한 글쓰기로 이끌려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때의 역사적 사건들이 나의 사색과 글쓰기를 강제로 추동한다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인 1989년에 보고문학 글쓰기를 제안한 바가 있다. 글쓰기를 노동자 투쟁 현장과 연결시키자는 제안이었다. 돌아보면 나의 최근의 글쓰기도 현장적 글쓰기를 실천하는 한 방식으로서 일종의 보고문학이자 역사적 증언의 문학적 실천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본다. 이러한 글쓰기의 실천의 역사에서 2024년 빛의 혁명에 대한 현장 참여는 내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12.3 내란 전인 9월 말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고, 내란의 그 밤에 다중지성의 정원 동료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반독재 계엄 철폐 시위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파면까지 123일 동안 2008년에 그랬듯이 중요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로부터 2개월간에 걸친 조기 대선 기간에는 후보 전술, 권영국 지지로 참여 관찰하면서 선거 상황을 기록하고 쟁점과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개인적 생각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책은 빛의 혁명 6개월을 중심으로 짧은 전사와 후사를 갖는 일관된 체제를 갖는다. 책으로 문꺼내기 위해 12.3 이전에 내가 쓴 글들을 읽던 중 나 자신도 놀란 것은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곳곳에 숨어 있고 파시즘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명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불안과 우려는 탄핵이 다가왔다는 혁명적 실감과 공존하는 것이었다. 내가 보낸 2024년 하반기는 이렇게 혁명과 반혁명이 교차하는 이중적 시공간이었다. 12.3 내라는 이 착종의 상황에서 반혁명이 선제적 결단 행동에 나선 것에 지나지 않았다. 혹자는 빛의 혁명을 수사적 표현으로 보지만 나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 이상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 하는 분노, 외침, 실망, 좌절, 탄식, 재기의 노력, 환호, 환희, 연대, 돌봄의 정동적 순간들로 실제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예외주의 파시즘 기획을 무너뜨린 강력한 삶 정치의 에너지로 실제한다. 혁명이 정치 권력의 교체라는 생각은 일면적일 뿐만 아니라 낡았다. 혁명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인간, 비인간 다중의 끈질긴 몸부림이고 운동이다. 권력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을 때에도 혁명은 두더지처럼 그 구조물 아래를 파고 들어가 권력이 딛고 선 자리를 비게 만든다. 빛의 혁명은 그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을 텅 빈 기표로 만들어 온 힘이며 그 정권의 반혁명 폭력을 좌초시키고 결국 파면으로 이끈 힘이었다. 나는 사회 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대선 후보 선출과 운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는데 이것은 대의주의 시공간에서 빛의 혁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체감적으로 살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기도 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쓰면서 나는 2008년, 2017년에 이어 헌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17년에 착상했던 이 섭정민주주의적 구상을 좀 더 명확하게 가담할 수 있었다. 섭정민주주의는 다중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의 활력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힘의 소대태인 권력이 자신의 삶의 필요에 맞게 행사하도록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생각을 표현한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을 주권자로 호명하면서도 그것을 권력의 원천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 다중은 자신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주권을 대리적으로 행사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디딤돌로만 규정되며 섭정의 구상은 억압되어 있다. 대의제의 이러한 위임 구조와 그것의 실상에 대한 실망 때문에 우리는 대의제만이 아니라 국민, 주권, 권력 등 헌법의 실증적 개념들 일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곤 했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삶의 국지와 빈틈에서 해방적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정치적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2017년 이후 자유위임 제도를 구속적 혹은 기속적 위임 제도로 대체하는 다중섭정 계획을 통해 이 궁지를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왔다. 이 작업은 이 책에서 국민 정체성에서 출발하되 국민 다중으로 다시 물민 다중으로 열리는 주체성의 확장 방안과 결합된다. 이것은 주권을 국가 주권으로부터 해방시켜 다중의 재원 활력과 구성력을 기반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획으로 나아간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거둔 개념적 혁신이라고 자평할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와 좌로 나뉘어 온 정치적 대립을 대의 권력 공간에서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대의 민주주의 권력과 직접 민주주의 활력 차이를 그 대의 정치적 대립에서 독립적인 정치의 공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자본주의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경제체제일 뿐만 아니라 재원활력, 즉 주권을 약탈하는 정치체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다. 정치 공간의 이 이중성을 몰각하고 정치 공간을 좌우 대의 공간으로 단순화할 때 재원 활력의 체원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국유화를 통해 극복하려고 해온 20세기 역사적 사회주의의 대의주의적 방법은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그것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당에 의한 다중의 주권 약탈의 체제로 귀착되었다. 국가가 노동력 착취와 수탈의 직접 기관으로 전화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만 것이다. 자본주의의 폐지는 주권 약탈 기제인 국가의 의지에서는 완성될 수 없다. 이런 나의 문제의식은 재헌활력의 자기 표현으로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공간 전체의 평형수라는 태제로 나타난다. 직접 민주주의적 활력 평형수가 그득하게 될 때 대의제 평면에서 좌우나 보수, 진보의 권력 대립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며 그 대립 자체가 직접 민주주의 활력의 상상계를 통해 재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오랫동안 정치적 좌파로 환원될 수 없는 다중 자율주의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왔고 때로 그것을 사회적 좌파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했다. 이번 대란 과정은 나로 하여금 좌파적 문제의식을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형의 문제의식과 결합시킬 필요를 느끼게 만들었다. 좌파만으로는 부족하고 평형파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형파에 대립하는 것은 예외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개념을 X축, 수평축이자 Y축, 수직축으로 구성된 좌표상에 배치해보자. 위쪽으로 권력, 아래쪽으로 활력을 향하는 Y축에서 예외파는 플러스 지대 어느 지점에서건 자신의 아래를 예로, 자신의 예외로 설정하면서 끊임없이 예외화하는 경향이 있다. 평형파는 예외파를 해체시키면서 Y축 자체를 납작하게 만들어 소멸시킴으로써 각자를 수직적 예외 없는 예외, 즉 특이점으로 전환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대의 권력의 공간은 Y축의 어떤 지점을 가로지르는 X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축이 높아지면 권력화 경향이 강한 것이고 아래로 낮아지면 활력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 X축의 왼쪽 끝을 좌로, 오른쪽 끝을 우로 구분한다면 사분면이 생기는데 평형 좌파, 예외 좌파, 평형 우파, 예외 우파가 그것이다. 그 사분면 각각의 크기가 그 세력의 크기를 지시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에 국민의힘을 평형 우파적 경향에 되돌아 부른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평형 우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말살하면서 예외 우파로서의 극우가 등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탈린주의나 주사파의 영향 하에서 전개된 한국의 역사적 좌파 운동은 오랫동안 예외 좌파적 경향을 띄었는데 1990년대 이후 대의 공간에 진출하면서 약한 형태의 평형 좌파적 실험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취약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약한 평형 좌파적 실험은 최근 들어 독자적 공간을 얻지 못하고 점점 다중들로부터 배척되었다. 원외화는 그것의 결과일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강한 평형 좌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표현으로 읽는다. 2025년 광장에서 성장해 나온 사회 대전환 대선연대회의 연합 정치적 실험은 어느 정도 강한 평형파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예외파의 간섭을 저지하고 독자성을 가진 만큼의 강도는 아니다. 그 결과 강한 평형좌파적 실험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이것이 빛의 혁명의 남은 과제다. 그 과제를 아래로부터 다중의 재원 활력의 활성화를 통해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윤석열 내란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직접 체험했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폭넓고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는 예외 우파 즉 극우 흐름과 싸워 민주주의를 절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월 초 겨우살이 채비를 하러 제주도로 잠시 내려갔다 온 탓에 키세스의 현장 기억을 갖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을 마치고 늦게 돌아와 꿈결에서조차 사태를 반추해보고 아이디어가 잡히면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집회에 나가기 전까지 글쓰기를 반복했던 6개월여. 이 동안의 글자수로 56,000여자, 원고지로 2,800면을 썼다. 제목에 붙인 183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의 날수다. 이 책에는 12월 3일 이전에 쓴 몇 편의 글과 6월 3일 이후에 쓴 몇 편의 글이 빛의 혁명의 앞이야기와 뒷이야기로 붙어 있다. 이것은 빛의 혁명이 12월 3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며 6월 3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미정, 박서연, 손보미, 윤인로, 이미정, 이수영, 전성욱, 정현주, 추유선 등 9분의 세심한 프리뷰 수정을 거쳐 다듬어진 이 책은 내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신체를 통과한 무수한 시민들의 자기 기록이다. 나로 하여금 감동, 환희, 사색, 글쓰기를 멈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충동했던 저 이름 모를 빛의 시민들께 이 책을 바친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오전 조정환.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미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두 다 넋을 잃고 자꾸만 보고 있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그대여 그대는 5월의 제비꽃을 닮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그대여 그대는 5월의 제비꽃을 닮은 하늘 높이 나는 울트라 HDR 탑재로 밝은 영역은 눈부시게, 어두운 영역은 깊이 있게. 극대화된 명암 표현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생동감. 네, 도서출판 갈무리가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원 활력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는 머릿말을 읽었고요. 이 책의 맨 끝에 있는 꼭지 하나를 이번에 읽어볼까 합니다. 588쪽에 있는 보면 인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제기한다. 칼 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589쪽에는 부록, 파시즘이 도래했다. 해리 클리버 글 조종한 옮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그 본문이 시작되는데 파시즘이 도래했다를 이번엔 읽겠습니다. 잭 런던은 1908년에 강철 군화에 맞서 저항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그 강철 군화가 도래했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은 성공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침내 미국에 도래했다. 이번에는 파시스트 공화당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이다. 지금 우리의 임무는 분명하다. 과거의 파시즘이 어떻게 저항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극복했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길고 유혈적인 과정이 될지라도 말이다. 이 배움의 시간은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갖춘 소련식 국가자본주의의 유사 파시즘에 대한 저항도 포함된다. 그곳에서는 국가에 맞서 노동을 거부하면서 대부분의 저항이 비밀 네트워크로 숨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출판물들은 그 저항의 소식을 유통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동안 혁명가들이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맞닥뜨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고와 징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이 현재 형태의 파시즘과 권위주의적 억압에 맞서 저항을 조직하는 방법에 관해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억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 든 이들에게 현재 상황은 미국 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특히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식민지 권력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다국적 투자에 그 지역을 개방하기 시작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때 미국 정부는 식민지 착취를 다국적 착취로 대체하는 것에 저항하는 그 지역의 독립운동을
누르기 위해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민권운동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학생 투쟁을 바탕으로 조직을 시작했다. 이 조직화의 중요한 부분은 지적 작업이었다. 그것은 미국 제국주의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그리고 해외에서의 전쟁 수행과 국내에서의 반동의 과거의 운동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공부들을 갱신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온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지금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부해온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시간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운동은 자신들을 가부장적 지배와 착취에 종속시키려는 반동적이고 파시즘적인 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운동임이 분명하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현대 민권운동의 중심이다. 그들의 노력에 팔레스타인 지지운동, BLM, 부활하는 원주민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 이르는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커리큘럼의 종속에 대항하는 학생, 부모, 교사 및 교수들의 전투를 더해야 할 것이다. 이 전투는 흑인, 원주민에 대한 체계적 인종차별의 역사,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의 역사, 그리고 파시즘과 이에 대한 저항의 역사와 관련해 무엇이 가르쳐져야 하는고 무엇이 숨겨야 하는가에 대한 파시즘적 사고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법정에서의 전투, 거리에서의 전투, 그리고 공장, 사무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전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준비를 하라. 연락망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시작하라. 그것이 비단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부하고 배우고 조직하기를 시작하자. 네, 이상이 이 책의 부록에 있는 파시즘이 도래했다입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라스트 씬.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참 후에
어머니는 뉘엿뉘엿 해 저무는 길을 지금 나서고 계십니다. 간난쟁이 절을 엎고 창호문 열고 툇마루 내려 대문 없는 마당 지나고 샘터 지나고 바닷가 노을 무지인 빨강 동백꽃 지는 동네 진달래꽃 피는 산에 성큼 드십니다. 산에 드는 길은 이미 어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에 이내 가득합니다. 캄캄한 산길에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발소리는 고요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띄엄띄엄 다정다정 봄꽃 냄새 물씬합니다. 캄캄한 산을 나서며 이웃 동네 밭두렁을 지나고 산에 다시 듭니다. 가파른 산을 또 넘고 들을 지나 산 모퉁이 길을 걷고 걷습니다. 읍내를 가로질러 바닷가 선창장. 사공. 어머니가 바다에 대고 사공을 부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깜깜한 바다에서 나룻배 한 척이 싸묵싸묵 나타납니다. 나룻배에 오른 손님은 어머니와 저 두 사람뿐. 나룻배가 바다의 캄캄한 노래 잠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사공도 어머니도 저도 고요합니다. 넘실넘실 노을 뛰는 바다에 노젓는 소리가 지금도 싸묵싸묵 들립니다. 바다를 건넌 나룻배의 눈 바다에 두고 들길 산길을 어머니는 걷고 걷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길 끄트머리 염전 끄트머리 저만치 초가집 지붕들 낮은 흙담 옆 좁은 흙길을 밟으며 건너라면 외갓집 흙마당에 들어섭니다. 외할머니의 첫 기일을 맞은 어른들이 밤 깊도록 마당에 불 밝히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들 계십니다. 들길, 산길, 바닷길, 염전길 쉬지 않고 친정 마당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맞이하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멀고 어두운 길, 오른발 왼발 아장아장 걷다 엎이다. 지금 막 도착한 외손자가 기특하셨을까요? 외할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이튿날 해 뜨는 안방에 외가 식구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식사하는 밥상머리에서 외할아버지는 저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외손자를 과분하게 많이 오래 칭찬하는 외할아버지의 다정다정한 목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늦은 시각에 친정 가는 길을 나서셨을까요? 어머니께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기일인데 그날도 부엌일, 논일, 밭일을 하셨나요? 어머니, 내일이 어머니의 기일인데 그깟 나부 부직갱이 무쇠 소뚜껑 낡은 홈이 훌훌 내려놓지 못하고 새벽부터 날 저무는 시각까지 어스름 부엌 아궁이 샘터 논두렁 밭두렁 휘휘 다니며 일만 하셨나요? 도대체 왜 그리 일만 하셨나요? 어머니,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를 탁한 것 같아요. 이제 세상 버려도 좋은 노인으로 살며 당신의 아들은 어머니처럼 지금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외할머니 제사에 가는 그날 캄캄한 들길, 산길, 바닷길, 염전길처럼 먹먹합니다. 어머니, 뉘엿뉘엿 날 저무는 먼 길을 지금 나서는 어머니. 총명하고 너그럽고 정직하고 가엾은 어머니. 외가에 가는 밤하늘 가득 총총총 빛나는 뭇별들보다 밝은 별, 나의 별, 가난한 어머니. 네, 오늘 읽은 이 글은
지난번에 갑자기 썼던 글이었는데 좀 어딘가 좀 그 마음에 안 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수정을 좀 한 글을 다시 읽어드렸고요. 오늘 저희는 그 1592년 4월 2일에 이순신께서 쓴 임진 일기를 읽었고요.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 머리말과 부록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2일 말금 식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종일 밤새도록 신음했다.